끝나지 않은 이어령의 한국인 이야기 식민지 기구한 운명처럼 와 이른 식민지로 태어나다. 글 김태환 월간조선 기자 사진 김용호 사진가. 왜 하늘이 검나요? 내가 보기엔 파란데요. 이 사식 한자의 병렬 구조가 한국인의 사고에 덫을 놓아. 한자 말놀이 유행 편리즘 주세요. 대량 난감 내찍먹 구멍. 식민지 아이들의 근대 체험 유리창 고무지우개 필통의 세계. 다시 식민지 시절로 돌아간다면 안네 프랑크처럼 일기 쓰고 싶어. 한국인의 빗장을 푼 것은 일본식 난방장치 아닌 서양식 스토브. 생각에 잠긴 이어령 선생. 사진 김용호. 기자는 매주 한두 차례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 교수를 찾고 있다. 뵐 때마다 지적인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과정이 즐거우면서 때로 밀교와 같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한국인의 뿌리를 찾아 먼 길을 따라 나선 보람이 월간조선 독자들에게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내에서 단 10개월 만에 35억 년 전부터의 기나긴 생물 개통의 진화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를 한국인 이야기 탄생 너 어디에서 왔니 2020에서 이야기했지요. 한번 되짚어봐요. 뜨거운 바다, 어머니의 양수에서 떠돌던 진액세포가 아가미와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 모양으로 변하더니 그 지느러미에서 손과 발이 나오고 등뼈의 가시에서 척추가 나오는 긴 출생의 비밀 말이죠. 그런 변화를 생각하면 우리의 겨드랑이가 근질근질하지 않나요? 이어령 선생이 펜으로 글씨를 쓰고 있다. 세미오시스 상징계와 노모스 법제도 피시스자 연계라는 세 관점으로 한국인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고 있다. 사진 김용호. 이 대목에서 선생이 강조하는 피시스 PHYSIS자 연계와 노모스 NOMOS 법과 제도 세미오시스 SEMIOSIS 상징교계라는 도구를 떠올려본다. 이 자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에서 경험한다. 생물학적 진화론 피시스 대신 세미오시스라는 신화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은 당군의 자손 곰의 후손입니다. 반면 법과 제도노모스로서 한국인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전에는 조선인 고려인 신라인으로 불렸던 거지요. 천자문 다시 보기. 천자문. 이미지 출처 www. BAID. 캄. 선생의 음성이 오늘은 유난히 떨리고 나지막하다. 나는 기구한 운명처럼 나라 잃은 식민지에서 태어났어요. 국토를 잃었고 내 나라의 말, 국어를 쓸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상징기호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왜 한자로 된 성씨는 김이박처럼 거의 한 글자이고 이름은 두 글자인지 말이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지명도 구룡포 노량진 삼랑진 조치원 이정부 같은 일부를 빼고 다 두자입니다. 중국과 일본 역시 예외 없이 두자입니다. 들쑥날쑥하지 않게 아예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우리말로 된 아름다운 지명을 호명해봅니다. 골짜기를 뜻하는 강원도 사투리인 고라데이, 마을이 호리병을 닮아 붙여진 호려울 둔전으로 붙이던 밭이 있다는 둔짐이 가락처럼 좁은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가락골 마을이 누운 범과 닮아 범직이 황소의 뚜레처럼 생겼다고 도렛말 같은 마을 이름이 두자 한자로 잊히고 말았어요. 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린 이어령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면서 우물의 도르래 장치가 끊어진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천자문은 사자식 사원고시로 되어 있어요. 왜 이자와 사자의 틀로 세상을 봐야 하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소학교에 입학하기 전 형을 따라 서당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시골에 서당이 있었습니다. 만발한 살구나무 옆 허물어진 초가. 도무지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어요. 서당과 훈장 선생님. 형의 손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망태는 찌그러지고 기민머리가 하얀 중늙은이가 자정에 있었다. 순간 오금이 저려 옴짝달싹 할 수 없었죠. 컴컴한 방 안, 믿기지 않을 정적 속에 위엄을 가진 선비가 앉아 있었어요. 그가 바로 훈장 선생이었어요. 꼭 훈장이 아니더라도 시골에는 그런 낙탁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조로서도 같은 채소밭 한이랑 없는 쓰디쓴 쓴바기나무를 여처럼 달다고 여기는 정신의 승리자들이죠.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굳이 맡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비를 존경하는 뜻에서 콩도 갖다주고 고추도 따다 주면서 우리 아이에게 글 좀 가르쳐주세요 해서 생겨난 게 서당입니다. 그게 선비의 나라이고 한국인 이야기입니다. 굶을지언정 나라 걱정이 태산인 사람들 버드나무 가지처럼 흔들리며 살 것 같지만 빳빳한 옥양목처럼 투명한 이가 조선의 선비들이자 마을의 훈장이었다. 어린 이어령은 천자문 첫 수업부터 눈앞이 캄캄했다. 하늘 천 땅지 검을 현 누를 황 즉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는 문장을 보며 생자나무 가시 울타리를 마주한 느낌이었다. 왜 하늘이 검나요? 내가 보기엔 파란데요? 라고 물으며 훈장 선생은 화부터 냈다. 거대한 의식의 덫 사자의 병렬 문장. 이놈아 밤에 보면 하늘이 검잖아.
그러면 땅도 검어야지 왜 누렇다고 해요. 밤에 보면 다 까만데요. 훈장은 이 쥐방울만 한 녀석이 어디로 와서 따져? 옛 선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라고 나무랐다. 하지만 다그친다고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늘이 까맣고 땅은 누렇다는 사자가 왜 우리말 어순처럼 천연지왕이 아니고 천지연왕인지 궁금했어요. 그게 바로 중국 시문학, 동양문학의 특징인 병렬구조라는 것을 훗날 알게 됐습니다. 언어학자 로만 야콥스나 JAKOBSON이 동양철학과 동양시학의 기본을 패럴리즘 패럴렐리점으로 설명한다는 것도 나중 이해하게 됐어요. 하지만 당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이 병렬 구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말이죠. 선생은 용비어 청가를 예로 들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일세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세라는 구절이 대구로 이어집니다. 나무가 바람에 안 흔들린다고 써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샘이 가뭄에 안 그친다고 씁니다. 서양의 문장처럼 전진 포워딩하는 직렬 구조라면 알아듣기 쉬운데 문장 흐름이 갔다 왔다 하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다시 선생은 춘향가의 비유를 들었다. 춘향가를 보세요. 이별 대목에 님이 달만큼 별만큼 나비만큼 불티만큼 망종곡에 넘어 아주 깜빡 넘어가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님의 얼굴이 달처럼 보이다가 별처럼 사라진다 했다가 님 몸짓이 나비처럼 움직이다 불티처럼 가물가물해진다고 다시 반복합니다. 선생은 병렬식 한자 구조가 한국인의 사고에 덫을 놓았다고 말했다. 이자와 사자의 답답한 획일주의 문화를 통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생각을 하며 똑같은 형식의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양반 관료 사회의 획일주의보다 편한 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천자문을 읽고 왜 하늘이 까매요? 라고 묻는 이가 없었을까요? 그럼 제가 천재인가요? 아니죠. 저처럼 묻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천자문을 살펴보세요.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봄춘자가 빠져있고 1부터 10까지 숫자도 다 갖추지 않았어요. 심지어 동서남북에 국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실용적인 학습서가 아니었어요. 천자문 뗐다고 만세를 부르고 시루떡을 돌렸지만 그 아이는 사계의 봄도 방향의 북쪽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천자문은 누가 어떻게 만든 겁니까? 중국 남북조 시대 양무제 때의 학자인 주흥사 47만 521년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천자 중 한 글자도 같은 글자를 안 쓰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 하룻밤새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지만 자기만족을 위한 사자 창작이지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이 아닙니다. 한자에서 도망치기 6세 무렵 이어령 가족사진 속 자전거를 타고 있는 꼬마가 이어령이다. 사진영인문학관 한자가 까다롭고 배우기 어렵다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일상에는 한자가 녹아있다. 한자 말놀이가 그것이다. 인터넷 댓글이나 휴대전화 문자, 채팅에서 등장하더니 광고나 TV 드라마 등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고 있다. 대중영합주의라는 뜻의 외래어 포퓰리즘에 한자를 넣어 퓰리즘이라 써보세요. 한층 의미가 명확합니다. 다 주세요 라는 말도 주세요 이 사람을 사람이라 써보세요. 많이 달라는 의미와 연결되고 이 사람이 자연스레 이시성을 가진 사람을 지칭합니다. 사자성어도 시대에 맞게 변신하고 있다. 대략난감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요. 이 말을 듣고 한자 사전을 뒤진다면 9세대나 50세대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내로남불 대략낭패 완전열공 찍먹구먹 깨기빠빠 할만한 등 수없이 많지요.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은 자료조사한 것을 보여주었다. 호구지책 호구는 지 스스로 책망한다. 고진감래 고생을 진탕하고 나면 감기 몸살 온다. 상고초려 쓰리고 할 때는 초단 조심 등 짝퉁 사자성어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 한글과 한자의 어울림이 재미와 함께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 소통의 도구로 보입니다. 학교의 근대문명에서 만난 물건들 1940년대 만들어진 조선 영화 수업료에 나오는 국민학교 교실 모습이다. 수업료는 1940년 4월 30일 명치자와 대륙극장에서 개봉됐다. 사진한국 영상자료원 천자문을 깨친 소년 이어령은 근대문명의 공간인 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는 그에게 어떤 공간이었을까? 학교와 병원, 극장, 열차 같은 근대의 공간은 새로운 문물을 넘어 이전에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골 아이들은 격자 창문에서 보던 문살과 창호지 대신 반짝반짝 빛나는 학교 유리창과 만나게 됩니다. 투명한 창을 통해 바다 건너 문명을 체험하게 되었죠. 물론 개화기 이전에도 유리는 있었지요. 그 유리는 근대 이전의 비단길이라고 불리던 실크로드를 따라 대륙을 건너온 것이라면 근대 이후의 유리는 양선을 타고 바다 건너에서 왔습니다. 유리 대신 글라스로 불렀고 컵도 글라스라고 하였지요. 일본어 발음은 가라스입니다.
학교에 간다는 것은 문자를 배우고 교육을 받는 것을 넘어 교실을 투명하게 둘러싼 유리와 만난다는 것이었어요. 유리는 경이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열쇠였습니다. 제가 온양명륜 심상소학교에 입학하자 아버지는 서울의 백화점에서 플라스틱 필통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때는 플라스틱이라는 단어 대신 셀룰로이드로 불렀죠. 나무 빛깔이나 누런종이 같은 바랜색이 아니라 보석처럼 빛나는 무지개색이었습니다. 필통을 열면 색색의 연필이 가지런히 누워 있었고 고무지우개가 들어있었죠. 고무지우개와 란도셀, 란도셀 가방. 잠시 침묵하고서 다시 말을 이었다. 앞선 세대들은 남포등 아래 석유 냄새까지는 맡았지만 고무 냄새는 맡지 못했습니다. 향이 풍기는 지우개는 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어요. 손에 쥐면 그 말랑말랑한 촉감은 또 어떻고요. 그런 소재를 평생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었어요. 필통을 열면 감각이 확장되고 낯선 공간으로 여행을 떠나온 느낌이었죠. 1930년대 어린아이의 학교 체험이 바로 거대한 문명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최고의 과일은 바나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뒷동산에서 열리는 과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바나나는 야자수가 연상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스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컴컴한 밤의 북두칠성이 아니라 남극성, 남태평양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열대 과일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문풍지, 남포 등 매주 냄새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유리와 고무지우개, 셀룰로이드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년 이어령에게 그때는 등에 맨 란도셀과 같았다. 란도셀은 유럽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군용 가죽 가방이었지만 학생들의 통학용 가방으로 이용되었다. 분명 보자기옥은 책보를 옆구리에 끼고 통학하는 아이들은 시골뜨기였고 란도셀을 맨 아이들은 서울내기였다. 서울에 다녀오신 아버지가 란도셀을 사다 주셨습니다. 무명천으로 만든 친구들의 책보는 김치국물이 줄줄 새는 것이었지만 저는 보자기가 아닌 란도셀을 메고 다녔던 것입니다. 란도셀의 빛깔은 대개 검정, 빨강이었고 가죽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교실에서의 근대화, 서구화랑 가죽 냄새 풍기는 란도셀에서 발견할 수 있었죠. 근대 문명의 그늘. 란도셀을 메고 학교에 가는 상상만 해도 즐거웠는데 마치 하루하루가 잔칫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란도셀은 그야말로 꿈을 담은 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란도셀은 자랑스럽고 편리한 것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물건을 빼앗고 구속하고 말았어요.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저에겐 큰 짐과 같았어요. 책보는 교실에 들어가 교과서와 필통을 꺼내고 나면 한 장의 널쩍한 평면으로 변합니다. 접으면 흔적을 찾을 수 없죠. 그러나 란도셀은 교실 밖이든 아니든 내용물을 넣건 꺼냈건 그 형태와 크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의자 한쪽에 걸어두면 친구들이 뛰어다니 제 란도셀을 건드는 겁니다. 행여 다칠까봐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란도셀이 책과 학용품을 넣어 옮기는 목적 이외 아무것도 포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하굣길 친구 아버지가 아무개야 참외 가져가라고 하면 책보 맨 친구들은 보자기에다 참외를 쌀 수 있었지만 란도셀은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친구 책보는 덩치 큰 수박까지 쌀 수 있어 마법의 양탄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란도셀에는 예쁜 꽃 한 송이, 못생긴 개구리 참외조차 넣을 수 없었어요. 학교 교육과 서당 교육의 차이. 선생은 그때부터 학교 시스템이 그러니까 근대 교육의 시스템 속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신시대 여명을 경험하자마자 문명의 석양, 그 폐부가 불길하게 어른거렸던 것이다. 빛나던 학교 유리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난을 치다 행여 유리창을 깨면 그 아이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금지된 장난이자 문명의 반역, 최초의 범죄로 비칠 수 있었죠. 지우개도 그랬어요. 지우개를 반쯤 쓰면 색이 시커멓게 변하고 모양도 이질러졌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제일 먼저 지우개가 사라졌습니다. 남양에서 만든 고무가 한반도까지 오지 않았던 겁니다. 죄다 장병들의 군화로 전쟁 물자로 쓰이면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근대 초기에는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근대화라 여겼다. 개화파들은 국가 존망이 자강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교육과 산업 발전을 통한 실력 양성을 자강으로 여겼다. 일찍이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배우기 위해 시찰 단영선사, 신사유람단을 파견했다. 외국어에 능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동문학 1883년, 유경공원 1886년 같은 학교를 설립했는데 이처럼 근대 교육이 제도적으로 정비된 것은 가보개혁 1894년대였다. 교육조서가 반포되고 6년 연안의 관공립수학교가 건립되었으며 각종 교과서 편찬이 그 즈음에 이뤄졌다. 돌이켜보면 개화기 중심의 문명은 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학생이 가르칠 교가 들어가는 교실에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왜 배울 학을 붙여서 학실이라 이름 짓지 않았을까요? 학생이 배우는 책도 교과서라고 불렀습니다. 학습자 위주의 학습서 학과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위주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중심으로 학교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남명선생과 공자의 가르침, 김홍도 작서당도 18세기 후반 교육 현장을 보여준다. 그림국립중앙박물관. 어쩌면 일제의 식민지 교육 때문일지 모른다. 일제는 내선일체의 기조 위에 교육 목표를 조선인의 황민화에 두었다. 충량한 국민 양성이란 목표는 일본 군국주의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교실 풍경은 어떤가요? 교탁이 교실 가운데 우뚝 서 있고 교단은 학생들을 내려다볼 수 있게 높습니다. 과거 서당은 달랐습니다. 훈장 선생은 보류에 앉을 뿐입니다. 동양에서 학문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주체였어요. 논어의 첫 구절은 하기시습 불력여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전에 많이 쓰이던 학당 학원이란 이름은 모두 배우는 사람을 주체로 한 말입니다.